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바로 어디야 라는 말입니다. 정말 어떤 말보다 듣기가 싫어요. 오죽하면 그 어떤 욕보다 저한테는 어디야 라는 말이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그래서 한 번도 어디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순간 소름이 끼치고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걷다가 우뚝 서서 구토를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냐는 말을 싫어하게 된 건 다 제 남편 때문이에요. 제 남편 의처증이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죠. 아이를 낳고 결혼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까지는 그게 의처증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저한테 유난히 관심이 많고 제가 너무 좋아서 집착하는 남자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친구들이나 이웃사람들 그리고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서 남편 얘기가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우리 남편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좋은지 내 뒤만 졸졸 쫓아다녀. 이 나이에 귀찮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우쭐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대면대면하게 사느라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먹었는지 굶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이 산다고 한숨 쉴 때 제 남편은 뭐 먹었냐,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끊임없이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곤 했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그게 의처증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점점 남편이 회사에서 밀려나면서부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10분에 한 번씩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어디냐고 묻고 시장만 다녀와도 시장에서 누굴 만났냐,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했냐, 이거랑 이거 사는데 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고 묻는 건 당연하고 자기 몰래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냐면서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유 왜 그래 별소리를 다 해 하면서 밀어냈는데 남편의 집착이 점점 심해질수록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종국에는 저한테 폭력까지 행사하더라고요. 제가 바람을 피는 게 분명하다나요? 증거 있으면 갖고 와라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쓴 살림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밑줄을 쫙쫙 긋는 거예요. 이 슈퍼주인도 남자, 이 편의점 주인도 남자, 이 정육점 주인도 남자. 남자가 주인인 가게마다 줄을 짝짝 그으면서 이렇게 자주 가는 이유 다 남자 보러 가는 거 아니냐고 윽박지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 앞에선 괜찮은 척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저한테 폭력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두 아이 다 펄펄 뛰었죠. 약간 가부장적인 면이 없잖아 있던 남편보다는 저와 훨씬 친밀했던 아이들은 제게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많아. 맞아. 아빠는 누구랑 살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오히려 애들 생각에 망설이는 저와 달리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저의 황혼 이혼을 부추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들까지 꼬드겨내서 자기만 따돌린다며 더 흥분해서 펄펄 뛰었고 제가 망설이는 사이 폭력의 강도도 점점 세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애들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야지 싶어서 견뎠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애들도 자기 애 아닌 거 알고 있다고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애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누가 봐도 애들이 아빠랑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은 모르고 지나가다가도 어라 가족인가 할 정도로 닮았다 하는데 본인만 모르고 난리를 떨고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욕먹고 맞아도 참았던 제가 그날은 도저히 참지 못해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며 더 흥분해서 펄펄 뛰더라고요. 결국 온갖 폭언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저는 제가 입을 옷과 간단한 짐만 싸들고 그날 도망을 나왔고 그때부터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이네요. 그 3년 동안 남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2년 전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고 제가 수신 차단을 걸어놓자 다른 사람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너희가 엄마를 꼬셔서 아빠와 헤어지게 만들었다며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어요. 애들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큰아이는 회사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만큼 아이들에게 미안한 적이 없더라고요. 멀쩡히 집 가까운 곳에서 잘 다니던 회사를 따로 방구해야 하는 먼 곳으로 옮겨야 했으니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결국 남편의 접근 금지를 신청한 후에야 저희 셋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일 때문에 저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둘 다 결혼도 해야 하고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제가 짐이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큰애가 독립을 해야 했던 그쯤 살던 집을 정리해서 각각 찢어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애와 작은애는 직장 근처로 각각 자리 잡았고 저는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몰래 이사를 해서 1년 전부터는 말 그대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어디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제가 뭘 하던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의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힘들게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껏 게을러져 봤어요. 늦잠도 자고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 영화랑 드라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는 영상통화도 하고 아이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보러 오기도 하니까 아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전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하나씩 찾아서 다 하면서 살았어요. 배우고 싶었던 재봉도 배우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제 일상이 안정되어 갈수록 외로움도 조금씩 찾아오더라고요.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는 외로움이 들어올 틈도 없더니 평안을 찾으니 외로움이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이혼을 할 때는 남자의 남자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제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그런 동반자, 동행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또 남편인가 싶어서 몇 번은 받지 않았는데 제가 받지 않자 번호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혀졌던 기억 속의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50여 년 전 한 동네에서 모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소문을 하다가 제 아이를 SNS에서 찾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는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SNS에서 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동창회를 할 건데 한번 나오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60이 넘어서 초등학교 동창회까지 가나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친구만큼 편한 친구도 없고 이렇게 외로운 마당에 가서 친구들과 떠들고 웃고 오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노라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옷이며 액세서리며 이것저것 맞춰보는데 별거 없는 옷과 액세서리를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어쩜 그렇게 하루가 빨리 가고 신이 나던지요. 역시 사람은 뭔가 목표가 있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근두근 동창회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창회 날이 다가왔고
저는 간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을 내고 동창회에 참석을 했어요. 세상에, 다들 쭈글쭈글 늙었지만 어쩜 그렇게 모여 앉으니 초등학교 5, 6학년 그때 그대로 돌아가는지. 젊은 사람들이 보면 노인네들 주책이야 라고 할 만큼 저희는 크게 웃고 떠들었어요. 야, 너 쟤 하고 반말로 툭툭 농담도 던지며 깔깔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1명, 2명씩 슬금슬금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결혼을 일찍 한 친구는 손주 밥 차려준다 그러면서 일어났고, 저랑 비슷하게 결혼을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 퇴근 시간 맞춰서 들어가 봐야 된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기다린다, 아내가 기다린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고작 3명뿐이었습니다. 셋 다 돌아온 싱글들이었던 거죠. 그제야 저희는 속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만 혼자 여자고 나머지 둘은 남자였어요. 한 녀석은 동수라는 녀석인데 경찰이고요. 한 녀석은 진구라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했으니 전직 회사원이 맞겠네요. 저희 셋은 자리를 옮겨 간단하게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동수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라고 하지. 그런데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면 가정이 소홀할 수밖에 없더라. 아내가 많이 외로워했어. 그러다가 병에 얻어서 먼저 간 거지. 사실 요즘 자려고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이여. 옛날에는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 너무 피곤하고 얼른 자고 싶어서 씻자마자 누우면 마누라가 옆에 누워서 그렇게 말을 걸었거든. 그때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아이 좀 조용히 좀 하자고 퉁박 주고 그랬는데, 요즘 같아서는 그 말이라도 녹음해둘 걸. 틀어놓고 자면 잠도 잘 오겠다 싶다. 에휴. 그래도 넌 복이야. 이 말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 마누라가 그립고 보고 싶은 존재기는 하잖아. 그런가. 하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나은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 여튼 난 옆에 친구라도 있어서 그나마 버텼다. 사별이었구나. 황망했겠네. 그런데 친구 너는 이혼? 사별? 왜 헤어졌어? 묻지 마. 사정이 복잡혀.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시무룩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동수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얘 전처가 얘를 너무 많이 좋아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많이 좋아해서 헤어지기도 하나? 그런 게 있다. 지나치게 많이 좋아했어. 그러자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아해서 그런 거냐? 병이지 병. 지겨워. 집착이야 집착. 나는 지금도 길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봐. 혹시 걔 있을까봐. 그때서야 저는 친구의 이혼 이유가 저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의부증?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앞에 놓여있던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더라고요. 살다 내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혀. 저는 어쩐지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친구의 손을 툭툭 치면서 얘기했죠. 나도 그래서 이혼했어. 동수와 친구의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의처증이라고? 네가 의처증이었다고? 뭐래. 그 사람이 의부증이었다고. 그러니까 친구 얘는 마누라가 얘를 의심하는 의부증이고, 너는 남편이 너를 의심하는 의처증이고, 각각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한 의부, 의처 동지인 거네. 말 만들지 마. 그런 걸로 동지하고 싶지 않아. 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한 줄 아니? 나는 아직도
어디야라고 묻는 말만 들으면 길 가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구역질이 나. 그러자 친구가 반쯤 펄쩍 뛰면서 호응을 했습니다. 아이, 그치. 아이, 나도 어디냐고 묻는 말이, 아니,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때부터였어요. 동수는 마치 탁구 시합을 보는 사람처럼 눈을 친구한테 돌렸다가 저로 돌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만 듣고 있었고, 저랑 친구는 얼마나 우리가 고달팠는지 서로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카페 주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제 문 닫을 시간 됐는데 정리 좀 해주시겠냐는 얘기를 할 때까지 저희는 5시간 동안이나 카페에서 쉴 새 없이 얘기를 나눴어요. 카페에서 나왔는데 목이 다 칼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친구의 대화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동수가 아주 지친 얼굴로 저와 친구의 가운데 딱 서서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라면서 말을 끊어버렸지 뭡니까. 야, 아이, 너희 둘이 밤샐 것 같다. 나는 빼고 앞으로 너희 둘이 만나라. 아유, 지겨워. 동수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사라진 후 저와 친구는 서로 머쓱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갖고 둘이 남겨졌어요. 우리, 아니, 통화라도 가끔 할까? 친구가 먼저 묻더군요. 그래, 좋아. 아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할 데도 없는데 그나마 얘 비슷한 거 겪은 너라도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친구 사이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나도 그려. 아이, 동창회를 나와도 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 사실. 지금까지 동창회 계속 나왔었구나. 아이, 나는 이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계속 동창회에 나왔었지. 아이, 그런데 뭐 다들 처음에 내가 이혼했다고 하니까 늙을수록 다들 마누라가 신경도 안 쓰는데, 아, 이렇게 신경 써주는 마누라가 있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고마운 것도 모르고 물색 없이 이혼했다고. 처음에는 얼마나 싫은 소리를 들었는지. 세상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건데 다들 그렇게 남 얘기는 쉽지. 나도 그랬어. 늙어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는 거 복인데 지복 차내버린다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랬다니까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대화는 문 닫은 카페 앞에서 1시간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둘 다 목이 잠기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손짓 그리고 웃는 걸로 대화를 하기도 했어요. 예, 인젠 진짜 집에 가야겠다. 그래, 아, 우리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간만에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이혼 이유라면 남 앞에서 욕도 하고 잔뜩 원망도 하고 그럴 텐데 희한하게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는 다들 시선들이 좀 이상해요. 아우, 그런 것도 못 참나? 그게 다 관심인데 얼마나 못 믿었게 행동했으면. 이런 시선이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차가 다 있는 거니까요. 저한테는 못 견디게 싫은 어디야라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처증으로 인한 폭력,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자체를 감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조차도 제 몸에 들어있는 멍과 상처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 아빠 나이 들수록 우리 엄마 저렇게 더 좋아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농담처럼 넘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공감해주고 그게 얼마나 관심을 표방한 폭력인지를 이해해주는 상대를 만나니까 정말 수십 년간 쌓여있던 억울함이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동창회에서 돌아온 날 저는 진짜 수십 년 만에 너무도 꿀잠을 깊이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도 안 꾸고 몸 아픈 데도 없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우 잘 잤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느지막이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친구였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 응, 잘 들어왔지. 그러자 곧장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 잠깐 통화돼. 그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예 어제 잘 들어갔나? 잠은 잘 잤나 해서. 잘 들어왔고 잠도 잘 잤지. 너는? 아니, 안 그래도 신기한 게 있다. 내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거든. 그런데 수면제라는 게 사람을 되게 멍하게 만들잖냐.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다가 술을 먹었다가 아이 또 수면제를 먹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어쨌건 뭐가 도와주질 않으면 잠을 못 잤는데 어제는 머리 대자마자 자서 아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아주 꿀잠을 잤다 내가. 어머, 나도 수면제나 불면증 약 없으면 진짜 잠 잘 못 자거든. 새벽에 두세 번씩 깨고 악몽 꾸다가 일어나고. 그런데 나 방금 일어났어. 아주 푹 잤다 야. 우리가 그동안 진짜 마음속에 쌓인 게 많긴 했나 보다. 둘 다 그거 얘기하고 마음이 풀려서 잠 잘 잔 거 아니냐. 어머, 그런가 봐. 세상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아우 잘 잤다 행복하다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아유 잘 잤다. 이 기분 좋아. 이러고 일어났어. 세상에. 저희 둘 다 수면제 없이 잠잔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일어나면서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또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전화 수다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떠들다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 훌쩍 지났다. 지금 1시야. 세상에, 통화를 한 지 3시간이 넘었던 겁니다. 그동안 배고픈 것도 모르고 수화기를 붙든 채 떠들어댔던 거죠.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 저기 내가 근처로 갈까? 차로 한 30분이면 갈 텐데 같이 점심 먹을래? 순간 멈춰있던 심장 한 구석이 두근하며 뛰었습니다. 그저 편한 상대라서 말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몽글몽글 잊혀졌던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살짝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럴래? 그러자 친구도 약간 들뜬 목소리로 그러겠노라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세상에 어쩜 옷장에 그렇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는지 당장 이번 주말에 옷부터 몇 벌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은 사실 옷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쁜 옷만 입었다 하면 어디 가서 누구 만나냐, 왜 그런 옷을 샀냐, 어떤 놈이 그런 옷을 좋아하길래 그런 옷을 입냐라고 저를 달달 볶아서 저는 늘어진 추리닝 까만색 셔츠와 까만 바지, 그게 제 옷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운 스카프도 하나 사고 싶고 예쁜 재킷과 치마도 사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것 중에 가장 밝고 꽃무늬가 화사한 그런 옷을 하나 집어들고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동수였어요. 여보세요? 살아있네. 그럼 살아있지. 죽은 줄 알았냐? 아니, 하도 어제 떠들어대서 쓰러져 누워있을 줄 알았지. 이 친구 이놈은 전화도 안 받고 하길래.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아침부터 조금 아까까지 몇 번을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다가 지금은 또 계속 안 받네. 그런데 이상하죠. 어쩐지 동수한테 제가 친구랑 계속 통화를 한 상대이고 지금 같이 만나기로 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야, 너희 연애해? 뭘 그렇게 자꾸 통화를 하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농담처럼 애둘러 물어봤더니 동수가 순간 머뭇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걔랑 연애했다가는 큰일 나. 너도 조심해. 뭐야, 농담한 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 너 진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나저나 너 점심은 먹었냐? 나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안 먹었으면 같이 먹고 할 얘기도 좀 있고.
뭔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혹시 동수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순간 당황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두 친구 사이에 제가 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김칫국도 마시게 되더라고요. 먹었지 이미. 시간이 몇 시인데. 할 말은 그냥 전화로 해. 뭔데 그래? 아유, 이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나중에 시간 한번 내줘.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동수는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민기적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집 근처에 왔다고 연락이 와서 얼른 내려갔습니다. 저녁에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모습이더라고요. 제 눈엔 어느새 콩깍지가 씌었는지 희끗희끗한 머리도 매력 있었고 적당히 살집이 오른 몸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래, 김칫국 마신 것일 수도 있는데 친구하고 동수 사이 이간질할 것도 아니고 굳이 뭘 말하겠어. 나중에 좀 더 얘랑 관계가 진전되면 그때 동수한테 말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동수 전화 왔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근처 찻집에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둘 다 공통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 느꼈던 감정이 있다 보니 얘기가 아주 잘 통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이런 느낌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나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거든. 여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했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내가 지금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도 암컷은 싫어서 더 난리스럽고 활동량이 많아도 수컷을 데리고 왔다니까. 아이고, 나도 한동안은 꽃게도 숙게는 안 먹었어.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 그래, 나야 이해하지. 그런데 친구가 살짝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너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네. 생각보다. 너랑 나랑 서로를 남자 여자로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가? 그래. 이 나이에 우리가 불꽃 같은 연애 감정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진짜 같이 늙어가는 동지처지. 진짜 친구지 뭐. 그렇겠지. 친구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조금 더 좋아지면 친구보다 조금 더 좋은 관계로도 가고 이제 우리 나이에 뭐 정해놓을 게 있겠냐. 다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지. 맞아. 요즘 젊은 애들처럼 오늘부터 썸을 타니 사귀니 이런 말하고 그런 거 우리는 사실 안 맞잖아.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스며들고 그렇게 지내자고. 나도 얘 너 만나서 너무 편하고 좋다. 사실 좀 마음이 애매했어요. 살짝 연애의 시작인가 싶었는데 먼저 선을 긋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제가 오히려 더 쿨하게 친구로 지내자고 해버렸죠. 그래. 여튼 일단은 좀 덜 외로워진 것 같다. 그리고 뭐 좋은 거 보러 갈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 어머, 맞아.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서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바다 보러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야 되는 거. 그거 하나 좀 아쉽다는 생각을 다 했다 내가. 그러자 친구가 살짝 망설이다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바다 보러 갈까? 갑자기? 뭐 갑자기야. 너랑 나랑 뭐 어디 매여 있는 데가 있냐? 회사를 나가야 되냐? 뭐 휴가를 내야 되냐? 자식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딱 점심 먹었으니까 2시간 반. 3시간이면 부산 가겠는데. 부산을 가자고? 바다 하면 부산이지. 거기서 회나 먹고 올라오자. 어머, 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왔는데.
아이, 준비할 게 뭐 있어? 차 내가 가져왔고, 너 저기 집 잠그고 나왔을 거 아니여. 문 열어놓고 나왔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 그냥 가자. 아니, 그래도 겉에 입을 옷이라도 하나 챙겨야지. 부산에 백화점도 있고 옷가게가 수천 개는 될 텐데 가서 추우면 하나 사 입어. 내가 사줄게. 그냥 말 통하는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친구의 그런 모습에 얘 남자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순간 두근두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 타, 필요한 건 내가 산다. 너는 나만 따라와.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래, 가자. 자유다. 괜시리 신나서 제가 엉덩이를 실룩이는 춤을 한번 추며 차에 올랐습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파한대소를 하면서 얼마나 좋으면 춤까지 추냐며 자기가 오늘 운전도 하고 회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부산으로 달렸습니다. 그 드라이브가 제가 태어나서 한 드라이브 중에 가장 속이 시원한 드라이브였어요. 평일 낮이어서 길은 뻥뻥 뚫려 있고 얌전하게 운전하는 친구 옆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안정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부산은 참 맑고 예뻤습니다. 천천히 친구와 바다도 걷고 모래사장 끝에 앉아서 멍하게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바라봤어요. 모래에 발도 넣어보았습니다. 고운 모래는 아니었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로 스미는 바닷물과 모래가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발을 담그고 놀고 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던 친구가 손에 수건을 하나 사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한 손에는 큰 페트병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제발 닦으라고 물하고 수건을 편의점에서 사온 거였죠. 아니, 너는 무슨 남자가 이렇게 섬세하니? 아이고, 이 성격이야, 성격. 내가 원래 회사에서 했던 일이 정밀기계 이런 거 감수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내 이혼한 엑스와이프가 날 그렇게 의심했었어. 바람도 그렇게 꼼꼼하게 필 거라면서. 아유, 별일이 다 있다. 진짜 웃으면 웃는다고 지랄, 찡그리면 찡그린다고 지랄, 챙겨주면 챙겨줘서 지랄, 모른 척하면 무심하다고 지랄. 하여간 왜들 그러는지 몰라. 아유, 지긋지긋해. 제 말에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제 발에 물을 살살 부어주더라고요. 그 손을 보고 있자니 마치 10대로 돌아간 듯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물로 발을 잘 씻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 나니 어찌나 상쾌한지요. 제가 발 닦은 수건을 친구가 다시 꼼꼼하게 개서 차에 갖다 놓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도 부산까지 왔는데 회는 먹어야지. 회는 내가 살게. 아이고, 오늘은 내가 풀코스로 모십니다. 가자. 내가 예전에 일할 때 몇 번 왔던 집인데 회 괜찮아. 신선하고 바가지도 없고. 거기 가서 먹자. 그렇게 저랑 친구는 바닷가가 잘 보이는 횟집에 앉아서 함께 회를 먹었습니다. 저는 술을 한두 잔 했는데 친구가 차를 갖고 와서 술을 못 마시고 있더라고요. 곰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랬죠. 야, 그냥 마셔. 아이고야, 여기서 집까지 대리 운전하면 수십만 원은 깨져. 그 돈은 너무 아깝지. 술 깨고 가면 돼. 술이 그렇게 금방 깨냐? 예, 이 근처에 숙소가 한두 군데니? 방 따로 잡아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출까지 보고서 올라가면 되잖아. 아까 네가 그랬잖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될 자식이 있냐, 부모가 있냐. 그냥 땡기는 대로 해. 이 좋은 바다 와서 맛있는 회를 앞에다 두고 네가 술 한잔 못하는 거 얼마나 아쉬운 일이니? 마셔. 그럼 그럴까? 안 그래도 제가 마시는 술잔을 잔뜩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친구가
제가 그냥 자고 가자는 말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잠시만. 술을 시킨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쇼핑 봉투였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머뭇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발 닦을 수건이랑 물을 사러 갔는데 편의점 옆에 있는 옷가게에 걸려있던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하나 샀다는 거예요. 집에서 입는 홈웨어 같은 원피스인데 나중에 저 집에 내려주면서 전해주려고 했다네요. 내가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몇 번 갔었거든. 그런데 그 상담사가 그러는 거야. 힘들다고 집구석에서 추레하게 처박혀 있으면 그 분위기에 내가 점점 물들어서 더 힘들어진다고. 그때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게 창문 열고 환기하는 거, 햇빛 받는 거, 그리고 좀 더 화사하게 집에서 입고 있는 거래. 너야 뭐 우울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집에서 화사하면 좋잖냐. 그러면서 여기서 자고 갈 거면 갈아입을 옷도 변변찮을 테니 이거라도 입고 있으라며 무심한 척 살짝 민망해하면서 내밀더라고요. 쇼핑백을 열어봤더니 마치 꽃다발 하나가 소복히 들어간 듯 곱고 화사한 무늬가 먼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술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시원한 공기, 쫄깃하고 맛있는 회, 그리고 술이 들어가니 어찌나 얘기가 끊기지 않고 술술 나오는지 결국 저희는 약간 인사불성 직전까지 술을 마시고 횟집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방 2개 주세요. 2개? 아니 왜 둘이 와서 방이 2개일까? 아이고, 우리 친구거든. 각자 자야 돼. 각자. 약간 혀꼬인 소리로 방을 2개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모텔 주인이 피식 웃으면서 열쇠를 2개 주더라고요. 나란히 있는 방이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죠. 내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우기로 하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술이 좀 센 편이에요. 남들보다 좀 빨리 깬다고나 할까요? 다른 사람이 소주 2병 마시고 6시간 정도 있어야 깬다면 저는 소주 2병을 마시고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정신이 멀쩡해집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면 더 빨리 깨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알코올 분해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아마 그걸 닮은 듯 했습니다. 전 남편이 이걸 가지고도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술이 빨리 깨서 자기가 마음껏 마시고 취해도 안심된다고 좋아하더니 의처증이 도진 후부터는 제가 술이 빨리 깨니까 술자리에서 남자 만난 다음에 상대방 남자 술 실컷 먹여서 해롱해롱하게 만들어 놓고 남자랑 바람 필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저를 달달 볶았거든요. 괴로웠던 기억은 참 이상합니다. 평온하던 순간에도 불쑥 죽순자라듯 치고 올라와서 금방 생각과 마음에 그늘을 만들거든요. 하루 종일 친구 덕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샤워하면서 갑자기 그 인간이 했던 행동과 말이 떠오르자마자 급격하게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혼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쁜 기억을 지우려고 크게 노래를 하면서 샤워를 마쳤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술은 얼추깼고 베란다에 비친 바닷가가 예뻐서 기분이 살랑살랑해졌어요. 아이고, 오늘도 푹 자겠네. 대충 모텔에 구비되어 있는 화장품을 바르고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준 홈웨어 원피스를 입었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보들보들하고 고운지 입는 순간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참, 혹시 술 마셔서 밤에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뭐라도 좀 사올까? 늘 술 마시면 새벽쯤 과일 음료 마시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하나 사다 놓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얼른 아래 편의점에 내려가 과일 주스를 2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친구 방문에 걸어놓고 문자로 문 밖에 걸어놓은 거 가지고 들어가 마시라고 했죠. 과일 음료를 들고 들어와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행복하다는 혼잣말을 하며 불을 끄고 침대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다리에 닿은 물컹한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이불을 들추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침대 위에 제 주먹 2개만한 피덩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간이나 허파 같은 느낌도 났고요. 어쨌거나 거기서 스며나온 피가 침대 시트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일단 방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옆방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어요. 놀란 친구가 어리버리한 얼굴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옷도 채 걸쳐 입지 못해서 트렁크 팬티바람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 모텔 이상해. 내 침대에 이상한 게 있어. 어떡하지? 친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침대를 보고 너무 놀라서 친구도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여? 어떡하지? 여기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니, 청소를 안 한 건가? 그런데 순간 침대에 다가가서 가만히 그걸 들여다본 친구의 눈빛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야, 이 방 빨리 빠져나가. 빨리 나가야 돼. 친구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당황하면서도 일단 지갑이랑 폰만 손에 쥐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는데? 여기서 얼른 나가. 친구가 저에게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옆에 있던 붙박이장 문이 열리면서 양손에 피를 잔뜩 묻힌 여자 하나가 뛰쳐나오더라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기괴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는 풀어헤친 채였고 약간 베이지색이 도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서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눈빛도 형형하니 저는 전설 속에 나온 소나 돼지의 간을 뽑아먹은 야차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감히 이런 식으로 바람을 펴?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희번덕거리는 눈을 하더라고요. 좋아? 좋니? 너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더라. 그 옷도 이 사람이 사준 거지? 콧노래가 막 나와? 남의 남자랑 이런 데 와놓고 그렇게 좋아? 친구가 저를 뒤로 빼면서 그 여자 앞을 막아섰어요. 대체 너 왜 이래?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상황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이 여자 알아? 당연히 알지. 내가 이 사람 아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분명 4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고 아내가 의부증이 너무 심했다고 그래서 힘들었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묵는 숙소의 장롱에서 있는 대로 피를 칠갑한 채 뛰어나와 자기가 아내라고 하니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라니, 너 이혼 안 했어? 그러자 친구가 절규하듯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했지. 당연히 했지. 그런데 이혼을 하면 뭐하냐? 내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쫓아와서 이 사다를 내는데. 나는 이혼한 적 없어. 너희 이 불륜하는 이 나쁜 년놈들, 내가 아주 오늘 끝장을 낼 거야. 너 진짜 왜 이러냐? 내가 불륜이면 이렇게 방을 따로 썼겠냐? 이런 게 다 작전이겠지. 밤에 어떤 침대로 들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 그녀가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번쩍거리는 게 손에 들린 걸 본 순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왔어요. 등 뒤에서 무언가 철컹철컹 부딪히는 소리와 친구가 대체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옆방 사람들이 나와 비명 지르는 것도 들리고 허둥지둥 모텔 주인이 뛰어 올라오는 것도 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왔어요. 모텔 밖으로 나와 5분 정도 내달렸나 나름 간판의 조명이 번쩍거리는 거리가 나오자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옷이라도 멀쩡한 걸 입고 있었고 신발도 일단은 꽤 신고 나왔다는 거였죠. 일단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신고 들어와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친구가 무사하기만을 전전긍긍하며 바라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최종 통화 내역을 보고 그제야 동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전직 경찰인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한 줄기 믿음이 있었거든요. 다만 아까 동수가 할 말이 있다고 같이 점심하자고 했던 걸 거절한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제가 친구랑 있는 걸 말해야 하니 그것도 걸렸고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죠. 조금 망설이던 끝에 동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아니, 나 지금 뭐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너 친구가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아니다. 정말로 이혼을 했어? 혹시 별거이거나 좀 사이가 안 좋거나 한 건 아니고? 이 뜬금없이 갑자기. 걔 이혼했지. 아주 소송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간신히 이혼했는데. 왜? 잠깐만, 너 그거 왜 물어봐? 너 어디야? 너 지금 친구랑 같이 있냐? 역시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 이혼한 건 확실한 거지? 가만히 있어봐라. 너 친구 전 와이프 만났어? 너 어디 다친 건 아니지? 동수 질문을 듣고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동수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좀 보자고 하지 않았냐고,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난 네가 나 좋다고 그럴까봐 피했지. 놀고 있다 이 기집애야. 나 요즘 슬쩍 만나는 사람 있다. 너 지금 김칫국 혼자 제대로 마시느라고 피 뒤집어 쓴 거요. 나 피 뒤집어 쓴 건 어떻게 알았어? 진짜? 난 그냥 한 말이었지. 근데 피를 또 뒤집어 썼다고? 또라니? 이런 일이 또 있었어? 아이고, 답답해. 너 지금 어디야? 나 부산. 이번에는 부산이냐? 이 새끼 좀 가까운 데로 다니지. 왜 또 부산을 간 거요? 기다려봐. 너 지금 위치가 어디야? 자세하게는 모르겠어. 친구 차 타고 왔는데 여기 바닷가 앞이고 회타운 근처야. 저 옆에 등대가 하나 보이고 뒤에는 번화가고 그래. 야, 거기 쇼핑거리 간판 있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구대 하나 있어. 거기로 가서 일단 보호 좀 해달라고 해. 아니다. 가서 전화해서 나 좀 바꿔.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나 갈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친구 전화도 받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너 내 말 들어야 한다.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 손에 뭐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 어떡해? 한두 번이 아니야. 지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물론 제가 동수에게 전화를 하면서 뭔가 속 시원하게 풀릴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답답한 건 참 낯선 경험이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친구가 저한테 뭔가 이상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이런 일에 빠뜨린 것 같지도 않고 영 판단이 안 되는 기묘한 상황인 거죠. 일단 동수가 말한 대로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동수와 전화를 연결해서 통화를 시켜줬더니 좀 높은 사람이 하나 나와서 따로 쉴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갖다 주고 당 떨어질 수도 있다며 초콜릿이랑 과자 같은 것도 갖다 주는데 세상에 맹물이 입에 그리 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소태처럼 써서 당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입이 그만큼 바짝 말라서 뭐가 들어가도 쓴 상태였던 거겠죠. 거기서 3시간쯤 멍하게 앉아있는데 헐레벌떡 동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수가 경찰들과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무언가를 심각한 얼굴로 논의를 하고 나서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수를 만나니 긴장이 됐던 게 풀렸는지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동수가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보아하니 옷도 못 챙겨 입고 나왔구만. 기다려. 지금 출동해서 각자 다 격리했고 거기 있는 짐 챙기고 있다니까. 네 짐 오면 그거는 내가 알아서 챙겨서 나중에 집으로 보내주마. 일단은 따뜻한 것 좀 먹자. 너 술은 좀 깬 거야. 국물 좀 들어가는 게 낫겠지. 동수가 근처에 24시간 하는 해장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해장국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물조차 쓰길래 입맛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짭짤하고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니 그제야 눈에 힘이 들어가서 동수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반쯤 먹은 그릇을 옆으로 치우고 가만히 절 보고 있던 동수가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야. 친구 이게 같이 살 때도 흉기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몇 번 크게 다칠 뻔했어. 그래서 이혼하고는 한동안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었고, 그런데 잠잠하다가도 친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 같으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쫓아와서 험한 짓을 한다? 고소도 몇 개 걸려있고, 친구가 이혼하고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얼굴에 큰 흉터 생겨서 지금 친구가 치료비도 대주고 있어. 헤어진 마당에 얼굴 치료비나 대주고, 그놈 팔자도 구리지. 그런데 이 자식은 이런 상황에서 너랑 부산을 왜 와? 아이고, 그놈도 진짜 한심한 놈이다. 그래서 저는 동수에게 둘이 별 관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방도 2개를 빌렸는데 제 침대에서 뭔가 이상한 덩어리가 나왔고 그 여자가 붙박이장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동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피덩이 소 선지일 거다. 그 여자 정육점 했거든.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결혼하고 살림만 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하시던 정육점을 물려받았나 봐. 고기도 좋고 꽤 단골이 많아서 어느새 자기 남편이 버는 것보다 더 번 거지. 그때부터 그렇게 잡기 시작했나 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남자가 여자보다 벌이가 적으면 딴 생각을 한다는 둥, 집에서 그냥 살림을 하라는 둥. 그런데 친구 나름 잘 나갔거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 무슨 정밀검사 이런 거 했다고 하던데. 그게 기계로도 파악 못하는 아주 세밀한 분량을 골라내는 거라 친구가 있고 없고 차이에 분량률이 확 달라졌단 말이요. 당연히 회사에서 놔주고 싶겠냐. 그리고 일이 많이 들어오면 웃돈 주고라도 더 일을 해달라고 하지. 그런데 이놈의 마누라가 친구가 야근한다 잔업한다 하면 고기 썰던 걸 그대로 들고 회사로 쳐들어와서 어떤 연이랑 만나고 있냐고 소리 지르고 꽹판을 쳐대니 한두 번 넘겨줬던 회사 대표가 권고사직 요구했다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혼을 한 건데 그러고 나니 더 팔팔 뛰는 거라. 자기 남자가 안 될 거면 뭐 누구의 남자도 못 되게 할 거라나? 야, 너도 이쯤에서 끝난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쟤 만나지 마. 가끔 뭐 저기 심심하면 그냥 나나 불러서 산책이나 하고 근교 여행이나 다니고 그려. 너 여자친구 있다며. 싫어하지 그 여자가. 아이고, 우린 친구요. 오히려 너 소개해주면 좋아할걸. 안 그래도 같이 찜질방 다닐 친구 없다고 슬퍼하더만. 같이 다녀 찜질방. 친구 쟤는 전처가 살아있는 한은 위험한 애요. 다시 만나지 마. 동수의 말을 듣는데 살짝 두근거리며 뛰었던 제 마음이 다시 돌처럼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 선지가 닿았던 다리의 섬뜩한 느낌이 여전히 생생했거든요. 제가 의처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기껏 이혼을 했는데 의부증에 미쳐 날뛰는 미치광이의 표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짝 설렜던 마음 하나만으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친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동수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걸었습니다.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런데 친구는 괜찮대? 많이 안 다쳤대? 걔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어디 몇 군데 꼬매는 건 그러려니 할 거다. 아유,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런데 야, 그러는 너는 네 전 남편이 그런 줄 알고 결혼했냐? 하긴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니?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시합이지. 저는 동수의 말에 헛헛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뜨끈하게 해장국도 먹고 동수가 차에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담요까지 덮어줬는데도 끊임없이 오한이 밀려오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정말 이틀을 꼬박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앓았습니다. 하루 한 번 동수가 죽을 사다 날라줘서 그거 간신히 먹고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알아눕고 일어나니 지난 며칠간의 일이 아득하게 꿈처럼 가물거렸어요. 꺼놨던 전화기를 켜니까 세상의 부재중 통화에 문자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막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다면서 엄마가 하루 정도는 전화를 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틀 넘게 연락이 안 되는 건 처음이라 너무 걱정했다는 애들한테 저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해줬더니 큰애가 당분간은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거 없다고 거절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무서운지 간신히 이틀 만에 씻고 옷 갈아입고 앉아있는데 동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정신 좀 차렸어? 네 덕에 좀 차렸어. 저기 친구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자기 연락 안 받는 거 이해한다고. 이 친구 당분간 외국 나갈 거라고 하더라. 다 늙어서 어딜 나가? 걔 여동생이 필리핀에 살고 있거든. 거기 가서 좀 쉴 모양이야. 안 그래도 지 오빠 이혼하고 나서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민기적거렸다고. 이참에 가서 몇 년 그냥 숨어있더랬다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부동산에 집 내놨대. 걔도 고생이다. 나중에 필리핀이나 한번 같이 가자. 아우 싫어. 거기까지 또 쫓아올지 누가 알아? 나 안 가. 너 나가. 제 말에 동수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니라며 그냥 친구 나가기 전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으로 살짝 설레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성향이 있나 봐요. 노년 로맨스 쉽지 않네요, 진짜.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